회계 정보를 활용하여 아름다운 기업 찾기. 2. 이제 아름다운 기업을 찾는 10단계 과정 중 5단계를 마쳤다. 단계별로 순서대로 분석하면 누락 없이 기업을 분석하거나 기업 분석 스토리텔링에도 도움이 된다. 즉, 회계 정보를 활용해서 기업을 이야기할 때 분석 단계별로 이야기를 하면 정보를 전달하는 입장이나 듣는 입장에서 이해도가 훨씬 높아질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럼 나머지 다음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자. 6단계 기업의 장기 안전성 분석, 재무구조 분석. 투자한 자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파악했다면 그 투자 자산의 자금이 원천 파악도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자본 비용 이상으로 수익을 내는 것은 물론 투자자에게 상환이나 배당 등으로 보답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업이 투자 자금을 위해 유보된 자금을 활용하는지 장기 차입을 조달하는지 기본적 재무 상태표의 오른쪽 위치한 부채와 자본을 비교하여 알 수 있다. 재무 비율은 부채 비율이 주로 활용된다. 즉, 회사의 장기 안정성을 확인하려면 부채와 자본을 비교하여 부채 비율을 확인하고 더 나아가서는 주식 정보를 통해 상세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 시리즈 2020년 감사보고서 일부. 위 표를 참고해보자. 시리즈는 차입 경영을 하는 회사인가? 아니다. 시리즈는 사채와 차입금 항목이 없는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시리즈는 무부채 기업인가? 아니다. 심리적으로 영업용 부채 때문에 무부채 기업이라고는 할 수는 없다. 이때 영업용 부채는 무이자부 부채이므로 기업의 운전자금이 투자를 감소시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좋게 한다. 즉, 영업용 부채로 인한 부채 비율의 증가는 오히려 기업의 현금 흐름의 안정성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영업용 부채가 많아 부채 비율이 높다면 다소 안심해도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부채로 자금을 조달하였다면 주석을 통해서 그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다. 또한 충분한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장기적 안정성 체크 포인트 1. 부채 비율. 금융업은 자기자본 비율. 부채 비율을 통해 전반적인 재무 구조를 파악한다. 2. 특수업종. 조선업, 건설업, 유통업 등의 무이자부 부채, 비금융 부채의 순효과를 고려하기 때문에 차입금 의존도를 파악한다. 3. 부채 활용의 순효과를 고려해서 회사가 적정 수준의 부채를 활용하고 있는지 파악한다. 외과로 1번 이자 보상 비율이 여유가 있는지 200% 이상. 외과로 2번 과세소득이 충분한지 절세 효과. 외과로 3번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회사인지 등을 고려한다. 7단계 회사의 성장성과 레버리지 분석. 성장성 분석은 이외로 쉽다. 증가율 개념이기 때문이다. 전기 대비 자산,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증가율을 파악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시장 상황과 연결하여 성장을 파악하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기업의 투자 상황 또한 기업의 원가 구조를 파악하여 레버리지 효과를 같이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유동부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 매출 원가, 매출 총 이익, 판매 관리비, 영업이익, 영업의 손익, 법인세 비용, 당기손익, 매출액, 매출원가, 매출 총이익, 판매 관리비, 영업이익, 영업의 손익, 법인세 비용, 당기순익. 레버리지 효과는 대규모 설비 투자로 고정 원가 부담이 높은 기업의 경우 이익 변동성이 높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성장 또한 역성장 상황에서 분석 기업의 이익 변동을 예측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조업 등 고정 원가가 높은 원가 구조를 가진 기업은 시장 환경의 급격한 변화 또는 대규모 설비 투자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매출 증가는 거의 대부분의 이익으로 연결된다. 하지만 매출이 감소하는 상황이 되면 그 반대의 상황이 펼쳐지므로 주의해야 한다. 성장성 분석 체크 포인트 1. 이익이
이익의 감소보다 중요한 것은 매출의 역성장이다.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2. 일시적인 이익 감소는 설비 투자나 시장 확대를 위한 판관비 투자일 수도 있으므로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하다. 3. 부채 상황과 함께 발생하는 자산의 감소는 회사의 안정성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으므로 현금 흐름표를 추가로 활용한다. 4. 순이익 증가율은 반드시 영업이익 증가율과 함께 판단한다. 영업과 관련 없는 수익은 일반적으로 일회성 수익인 경우가 많다. 8단계 기업의 수익성과 투자 수익률 분석. 아무리 안정성이 높고 급성장하는 회사라도 궁극적으로 이익을 내야 하며 투자자들에게 투자한 자본의 대가를 줘야 한다. 그렇지 못하다면 다른 그 어떤 회계 지표가 좋다고 한들 소용이 없다. 8단계는 그동안 가장 흔히 봤던 이익률 개념의 수익성과 투자 대비 수익성을 보는 분석 단계이다. 수익성 지표는 매출액 대비 수익성과 투자액 대비 수익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매출액 대비 수익성, 창출한 수익이 이익으로 남는 비율, 매출 총이익,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투자 대비 수익성, 투자한 자산의 성과를 평가하는 비율, ROA, ROE. 수익성 분석 체크포인트. 1. 매출액 대비 수익성 지표를 통해서 회사의 주력 사업의 수익성을 확인한다. 전기 대비 변동, 경쟁 기업 대비 비교 우위. 2. 투자 금액 대비 수익성 지표를 통해 투자 매력도를 판단한다. 3. ROE, ROA의 감소는 매출 확대, 신사업 진출로 일시적으로 감소할 수 있으므로 일시적인 감소일지 확인한다. 4. 배당 없이 현금과 금융상품만 쌓고 있는 회사인지 확인한다. 5. 일시적 비용으로 인해 턴어라운드가 가능한 기업인지, 반대로 일시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이익으로 높은 이익을 보고 있는지 확인한다. 6. 높은 부채 레버리지로 ROE를 유지하는지 확인한다. 파산 위험 체크. 9단계 현금 흐름 분석으로 이상 징후와 이익의 질을 분석한다. 여러분이 앞서 공부한 현금 흐름 분석 또한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절차이다.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익계산서상 이익이 기업에 유입되는 현금과 같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나의 회계 지능 향상을 위해 6장 현금 흐름 파트를 공부하길 추천한다. 손익계산서의 이익은 실제 유입된 현금 흐름이 아닌 사건의 발생과 약속에 기반한 발생주의를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이익의 질을 분석하기 위해 반드시 현금 흐름의 분석이 필요하다. 영업이익은 높은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낮거나 오히려 순유출된 기업은 이익의 질이 낮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영업이익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유사하거나 오히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순이익이 더 크다면 그 기업은 이익의 질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경우 손익계산서와 현금 흐름표를 보면 영업이익보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큰 것을 볼 수 있다. 채권의 수가 원활하고 재고의 흐름도 빠르고 결정적으로 고객이 미리 일정액을 충전하면서 주문하는 경우가 많아 선수금이 많기 때문이다. 같은 영업이익을 기록하더라도 당연히 현금 흐름이 원활한 기업의 가치가 높다. 또한 현금 흐름 분석을 통해 부실기업을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아래와 같은 징후가 보이면 그 기업은 조심하도록 한다. 1. 영업활동 흐름이 지속적으로 감소한다. 2. 자금 조달이 주요 원천이 단기 차입금. 3. 만기 도래의 장기 차입금을 신규의 단기 차입으로 상환한다. 10단계 우발적 상황 파악을 통한 재무적 위험 요인 분석. 1단계부터 9단계까지 분석이 모두 끝났다면 소송 사건이나 보증의 제공 등 우발적 상황과 위험 요인을 파악하는 것으로 분석을 마무리해야 한다. 앞단계에서 아무리 좋은 결과를 가져왔어도 우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미리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우발적인 상황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도 있다. 소송의 위험이 벗어나는 등 위험 요인이 제거된다면
전화위복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중요한 소송의 현황, 대한항공, 소재기일, 넷플릭스, K의 위험 요인, 해당 요인이 사전에 인지한 것이 중요하다. 지금까지와 같은 10단계 분석을 여러분이 분석하고자 하는 기업을 단계별로 적용한다면 어느 순간 아름다운 기업이 눈앞에 나타날 것이다. 실무회계, 코스트코의 창업자를 인터뷰하다. 경영 전문지 수축 기자로 입사한 당신은 운이 좋게 유통업계의 스티브 잡스라고 불리는 코스트코 창업자 짐 시네갈과 인터뷰할 기회를 얻었다. 가까스로 인터뷰는 끝냈지만 막상 기사를 쓰려고 드니 그의 이야기가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제부터 짐 시네갈이 말하는 코스트코의 성공 비결을 회계적으로 분석해보자. 첫 번째 과제. 짐 시네갈 회장은 여러 가지 재무 비용을 이용해 코스트코의 성공 비결을 이야기했다. 다음 인터뷰 내용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재무 비율을 안정성, 수익성, 성장성, 활동성으로 구분해보자. 코스트코는 창업 때부터 마진 15% 룰을 엄수했다. 마진이 그 이상 생길 때는 가격을 낮춰 고객에게 혜택을 나눠줬다. 월마트 등 다른 대형 할인점은 20에서 25%이나 백화점은 50%인 마진율도 백화점의 마진율보다 크게 낮다. 질문 1. 위에서 코스트코는 마진율을 낮게 유지하여 물건 하나당 이익을 낮춤으로써 전체 이익률을 높이는 전략을 택했다. 이것은 어떤 비율에 속하는가? 금융위기 이후 코스트코는 2010년, 2011년 각각 9.13%, 14.07% 매출률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모든 제품 공급자에게 양해를 구해 오히려 제품 가격을 내렸던 시기이다. 금융위기 때 가격을 내려도 어차피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아 동일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것처럼 느낀다. 하지만 가격을 조금이라도 높이면 즉각 거부 반응이 온다. 위에서 문제 2. 위에서 코스트코의 가격을 낮춰 판매량을 늘리고 이를 통해 매출 증가율이 높아졌다. 이건 어떤 비율에 속하는가? 월마트 14만 개의 아이템을 월마트는 14만 개의 아이템을 진열해 놓지만 우리는 4천 개만 판다. 품목별로 가장 품질 좋고 값이 싸며 큰 사이즈 하나만을 제공하는 것이다. 비슷한 제품 4개, 5개를 고객이 고르다가 결국 안 사는 것보다는 확실한 제품 하나를 잘 팔리는 게 낫다. 이런 방식으로 코스트코는 1년에 재고를 13차례나 소진된다. 월마트 등 경쟁 기업은 연간 9차례의 재고가 소진된다. 재고 없이 계속 팔아치우는 재고 자산 회전율은 우리의 힘이고 이를 통해 유동성도 좋아진다. 문제 3. 위에서 코스트코는 필요 없는 재고를 줄이고 있는 재고도 빠른 소진을 하는 전략을 택했다. 이것은 어떤 비율에 속하는가? 수익성 비율, 성장성 비율, 활동성 비율. 이 두 번째 과제. 당신의 기사를 본 편집자는 인터뷰 마지막 부분에서 언급한 높은 재고 회전율을 통해 유동성이 좋아졌다는 말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재고 회전율이 유동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해설. 재고자산 회전율. 재고자산 회전율을 높이려면 평균 재고자산 보유액을 줄이거나 매출 원가를 늘려야 한다.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 주 업무인 코스트코는 대부분 재고자산이 팔기 위해 쌓아둔 제품이다. 그래서 짐 세네갈 회장의 말처럼 결국 상품을 빠르게 판매함으로써 재고자산 회전율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마트나 백화점 같은 유통업은 다른 업종보다 재고자산 회전율이 높아야 하고 그 중에서 금방 상하는 신선 식품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 더 높아야 한다. 즉 각 기업이나
부분에 합리적인 회전율이 존재하는 것이다. 이 합리적인 회전율보다 낮은 수준의 회전율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관리 및 보관을 위한 비용이 생겨난다. 또 재고 자산이 계속 쌓이면 이른바 땡처리를 통해서 가격을 낮춰서라도 팔아야 하기 때문에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실 위험도 커진다. 이는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다른 용도로도 사용해야 할 자금을 전용해서 사용해서는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판매가 원활하지 않으므로 자금이 부족해지고 매입 채무, 상품을 구매한 외상 대금을 상환하기 위해 단기 차입을 드리고 이로써 또다시 갚아야 할 부채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 결국 이는 유동성의 악화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재고 자산의 원활한 회전은 건강한 기업의 필수 조건이다.